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 있잖아요.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바이든 때 말고 그 전에 한 번 더 했잖아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4년 임기 동안에 연방판사 234명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 3명이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회 판사라고 해서 항소법원 판사라고 해서 이게 그 사실 미국에서는 최종심에 거의 해당하는 그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이 판사들이 임기 초반 8개월 만에 후닥닥 임명을 해가지고요. 오바마 8년 동안에 이 정도밖에 임명을 안 했었는데 이분들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배치를 했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이 다 젊고 확고한 강경 보수였고 당시에 연방주의자 협회라는 한 개 단체 극우 이 법률가 단체 추천을 받아서 다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재임 기간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낙태권 폐지, 총기 규제, 환경보호 법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이념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계속 결집했어요. 퇴임 뒤에도 계속 결집하다가 결국 다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대통령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씨가 파면되었는데 한덕수 대행이 그의 윤석열 씨의 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을 때 사실은 우리 미래에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이념적,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처럼 이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윤석열 씨가 정치적으로 복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좀 지금 좀 정리가 돼서 오늘 이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에서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또 다룰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4월 17일 목요일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예. 정장을 딱 하고 오셔서 예예 오늘 뭐 저 옷 챙겨주는 게 없어가지고 입던 옷 그냥 차려입고 나서 보니까 예예 오늘 정말 이제 그 네네 변호사님 같으세요. 예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초벌 소개는 드렸는데 네. 첫 번째 뉴스는 예, 그 맞습니다. 이야기죠. 네. 중요한 내용인데 역사의 결정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저희 딱 방송 끝나자마자 갑자기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방송 딱 끝나고 한 5분도 안 됐을 겁니다. 네. 그죠? 5분도 안 돼서 바로 속보가 떠서 야.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카톡 보내셔가지고 우리 예. 다 인용 환호성 나왔다고 질렀잖아요.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을 냈는데 어제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원일치.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몫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임시적으로 일단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뭐 권한대행 알박기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거는 이완규 함상훈 알박기 프로젝트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아하. 대선 전에 어쨌든 본안의 판단, 종국 결정 이게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알박기 프로젝트는 헌재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라는 네. 그런 판단이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사퇴해야 된다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요. 또한 지금 권한대행 자격을 내려놓고 대선에 나간다는 얘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이번 헌재 결정이 또 정치적인 어떤 타격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준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정치권의 해석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유혁 감찰관님 예, 그 예.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이 네.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상당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다행히 네. 그래도 정리는 잘 된 거죠. 저도 뭐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윤석열 씨 파면 결정 네. 이후에 저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요 판결 그 결정문 자체는 좀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예, 자세히 뭐 네네. 어느 정도 읽어봤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통상적인 네. 가처분 판결 그러니까 뭐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가처분 결정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 전원 일치라는 것 그리고 권한대행의 역할에 분명하게 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고 사실
저 여권에서는 여권이 아니라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판결의 의미를 애써서 축소시키려고 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에서 지금 이번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이유로 삼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뭐 우선 첫 번째로는 권한대행의 역할이 뭐 지난번에 저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때도 그 권한대행과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대통령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200표가 필요하고 한쪽은 150표가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결정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결정문 내용에서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일단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제도이지 네네. 본인이 아주 그냥 뭐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한다던가 그런 역할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권한대행의 이번에 그 지명과 같은 그런 행위를 방치를 한다면은 헌법재판소의 어떻게 보면 뭐 공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키려고 한 거죠. 네.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키려고 한 것인데, 근데 그 오염시키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방지해가지고 정화 작용을 스스로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그리고 그 마흔역 재판관 임명으로 완전체 9명이 됐는데 9명 체제가 된 9인 체제가 됐는데 9인 체제 첫 번째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완벽한 만장일치. 뭐 네. 보충 의견조차 없는 만장일치로 그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 비춰 보면은 향후 나중에 저 본안 판단으로 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예. 그리고 뭐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뭐 통과된 법도 있고 해서 네네네. 뭐 앞으로 이완규, 이 함상훈 이 두 분에 대한 뭐 임명은 이제 완전히 그냥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죠. 근데 이제 네. 이거는 뭐 법을 이제는 이름을 붙이면 한덕수법, 뭐 예. 최상목법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덕수 방지법 아니에요? 한덕수 방지법 예. 그렇죠. 한덕수 방지법이죠. 한덕수 방지법인데 이제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논란이 됐던 쟁점들을 다 보완하는 입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294명이 제석했고 찬성 188명, 반대 106명인데 사실상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가결이 된 거고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목 재판관 3명은 임명, 지명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게 법률 개정안의 네네네. 내용이고요.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는 거니까 과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법원장 몫을 본인이 이제 결재한 적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건 가능한데 권한대행이 감히 대통령 몫을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골자고요. 두 번째 골자는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게 하는데 네. 7일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절차 이미 이 절차를 겪었지만 최상목이 2명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아무도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없다. 국회 선출목과 대법원장 지명 몫은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냥 임명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항이 포함된 걸로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법안 또 근데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이거 이렇게 올라가도 이 법안을 사실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뭐 한덕수 총리로서는 뭐 정치적인 자살행위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법으로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하도록 강제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이 좀 한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게 없다는 이유로 계속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상식에 많이 어긋나잖아요. 근데 그걸 또 7일이라고 박아 넣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럽고 지난번에는 분명히 한덕수 총리가 그 권한대 뭐 직무대행으로서 그런 임명을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해가지고 임명을 아예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 몫도 아닌 국회 몫을. 그런데 또 나중에 그 탄핵 이후에는 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그것도 뭐 동의 절차 하루 만에 뭐 지명을 하고 나중엔 뭐 다른 소리까지 했는데 어쨌든 좀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참 한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따가 저희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또 이제 뉴욕 감찰관님께 얘기를 듣겠지만 지명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법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법꾸라지 내지는 법비라는 비판들을 자꾸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아마 다들 상상을 못했을 텐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네. 이런 공백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미연에 방지하고자 또 대처하고자 이렇게 법률 개정을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슬픈 장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계속해서 이런 반론을 했었는데 그 의견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이게 아니 그 민주당에서 이전에는 그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국회 추천목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 대통령목도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펴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그거 되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런 설명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게 이 권한대행이 아니고 거대 민주당이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비판이니까요. 네.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 헌법 출장소다. 이제 이런 비판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유, 제가 그걸 법률적인 측면에서 뭐 평론을 하는 게 사실 적절한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정치적인 멘트 아닌가 싶고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인이지만 사실 네. 국회 몫을 나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자기 대통령 몫의 사람을 특히 가장 논란이 있는 사람을 논란이 있는 방식으로 지명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내놓은 입장은 정치적 메시지 이상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입장을 내실 때 네. 좀 팩트를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희가 그 장본인을 모셔가지고 방송을 맞아요.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김정환 변호사.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헌법 출장소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전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이게 뭐 어떤 이념의 편향이나 어떤 정치의 편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누가 이것을 청구를 했는가 김정환 변호사가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이 권한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요청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을 구하는 청구인이라는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를 한 거고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는데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도 뭐 어제 그 방송 하시는 거 봤는데 네. 그 김정환 변호사님이 잘하신 거고요. 네네.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님이 이게 앞으로 교과서에 언급될 판례라고도 네네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거는 앞으로 저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던가 앞으로 그 헌법을 공부하는 그 법학도들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네. 어떤 그 권한대행이라든가 이런 헌법상 권한 국가 그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헌법상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이나 내재적인 한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뭐 법에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한때는 그걸 자제하다가 한때는 또 그걸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딱 쐐기를 박은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나름 의미가 있는 헌법적으로 헌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사과해라 네. 혹은 사퇴해라 네. 또 뭐 작게는 지명 철회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거 이제 주로 범야권에서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네. 제가 이건 뭐 농반 진반으로 던지는 거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명한 적이 없거든요. 지명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발표만 한 거지 지명을 안 했는데 나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거 판단하는 거 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지명을 안 했는데 내가 왜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그의 말에 따르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범야권에서 아무리 사퇴하라, 사과해라, 지명 철회해도 해라 하더라도 난 지명을 한 적이 없는데 뭔 철회를 합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리 그래도 한덕수 총리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네. 오랫동안 고위직 관료 생활을 계속하신 분인데 내가 지명했다고 발표를 보도자료로 냈지만 그거는 발표만 한 것일 뿐 지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 그게 정말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어떤 면에서는 변호인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변론 전략으로 이렇게 민 건가 이런 생각도 변호인이 들고요. 변론 전략으로 밀었다고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별다른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셨고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행정고시에 합격을 한 게 한덕 직무대행이 1970년입니다. 그 1970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위치에 있어 오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사실 이번에 그 탄핵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웠지만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어긋난 그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저로서는 참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한 그렇죠. 궤에 이게 있는 거 뭐 아닙니까? 궤변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의 그 사고 방식이 뭐 여기저기 다 전염이 되는 것인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낯간지럽고 낯뜨거울 정도의 그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법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말을 한번 했으면은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는 말을 바꾸는 거는 좀 안 좋은 일이다.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꿨다. 뭐 돈을 못 갚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연장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우리 사회를 뿌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뿌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되게 우습게 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주장을 해도 뭐 우리 편은 내 뜻을 내 말을 믿어줄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뭔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상식선을 벗어난 이런 주장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왜 하나 이렇게 가만 보면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행위들 그리고 기존의 국민을 기망하면서 했던 발언들 말을 뒤집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뿌리부터 찾아보면 뭐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사실 그 조짐이 보였고 내란 이후에는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수기나 하수인쯤 불과했던 이 국무총리라든지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들 말장난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만 비판받은 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었던 지금 경제부총리가 네. 국회 나와가지고 5분 만에 그 위증이 탄로나 버려가지고 휴대전화를 뭐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바꾼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도 바꾸고 유심칩도 갈아 끼고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진짜 아까 우리 뉴욕 감찰관님 말씀처럼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국민 무서운 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없이 이게 기준을 낮추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데 또 지지자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전 뭐 지지자들이 계속 따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지지자들을 믿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본인 출마론이 나오잖아요.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이고 이건 뭐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여론조사만 일단 먼저 네네네. 언급을 좀 해드릴까요? 요게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전국 지표 조사가 보통 목요일에 나옵니다. 엠브레인 MBS. 퍼블릭, MBS 조사인데 요거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어서 기존 ARS 방식보다는 응답률이 높은 23.2%의 응답률이고요.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0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66%. 네. 높게 나타났고요. 네. 바람직하다가 24%여서 네. 기존에 알려졌었던 ALS 기반의 조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응답층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본인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덕수 개인의 입장, 또 한덕수를 또 후보로 옹립하고 싶어하는 국민의힘 당권파나 이제 친윤계들의 입장이 계속 이제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처분이 인용 결정 내려진 걸 고리로 해서 혹시나 자신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일단 지금 시간이 네. 지났으니까 물 건너갔으니까. 네. 그럼 다른 이유가 또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오히려 뭐 해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번 인용 때문에 조금 출마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제가 초반에 이제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은 있는 것 아니냐. 즉 우리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토허제 관련돼서 어쨌든 본인의 선택을 정부가 뒤집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것도 약간 비껴나갔고 뭐 싱크홀 대처도 좀 미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정책적 실패가 있다 보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결정을 드랍해버리는 일도 있었는데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뭐 제가 법률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뭐 권한대행으로서 이번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자기에게 공직자로서 주어진 마지막 책무다. 그걸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뭔가 사정 변경이 생겨갖고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누군가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뭐 누가 어떤 이런 그 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만약의 경우라도 대권에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지금 윤석열 씨와 그리고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그 세력들 그리고 그 내란을 옹호했던 그 세력들이 아닌가 싶고요. 네. 결국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뭐 대선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당선이 예. 실제로 된다면 그것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 그 파면된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합리적이라면 물론 사과를 하고 어떻게든 뭐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해결책이겠지만 그런 합리적인 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씨에게 가장 그 유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그 정권 재창출하고 또 하나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오염시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는 맞아요. 확실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네. 하나는 그 헌법재판소를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오염시키려는 시도는 무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박기 이거는 뭐 무산된 거고 이번에 한덕수 이 권한대행을 출마시키는 거 이런 게 하나 남았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해서 저희가 뒤에 가면 이제 정치 얘기는 많이 안 할 것 같아서요. 네. 요거만 하나만 얘기하자면 지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이요? 예, 그렇죠. 윤 어게인 신당이라는 그래서 것인데 윤석열 윤석열 측 변호인단 쪽에서 이제 기자들의 연락처들이 다 어디에서 수소문하면 뭐 현직 의원들 대상으로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각 의원마다 공보방도 있고 하니까 그 연락처를 얻어서 이제 대선 후보 공보방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오늘 대화를 방을 열어놓고 이제 방장의 성격인 방주가 이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방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방입니다 등등등 이제 이렇게 방이 하나 몇백 명 기자들을 초대한 방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거의 주축이 윤석열 측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특정 대상은 지금 제가 거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방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제 공보 활동을 하려고 했다면 목적은 무엇일까?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비롯된 무소속 출마 세력이 하나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어쨌든 관리하고 이 대선 후보 한덕수를 관리할 어떤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의 기반을 만드는 지금 첫 단추가 오늘 윤석열 신당설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지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먼저 후보로서 출마하기 전에 털을 닦아놓겠다. 그 기반이 윤 어게인 신당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요. 원래 대선 후보 공보방의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기자들에게 주고 기자들이 원하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네. 연락처를 다 미리 받아서 그냥 불렀어요? 일괄적으로 다 불러버리면 이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가 되면 아마 공보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마 매끄럽게 공보 활동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오늘 이 방을 만든 경위, 방식 그리고 실제 방을 만든 주체 이런 것들이 현재는 윤 어게인 신당보다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기사화가 되면 다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이 윤 어게인 투 프리즌 신당이라는데. 그 예전에 친박연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때도 예,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 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먼저 정당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배경이 있는 게요. 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덕수 개인은 지금까지도 사실 대선 출마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반기문처럼 돈만 들이고 뭐 내 돈만 쓰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굴리며 누가 나를 위해 공보 활동을 해줄 거며 현직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신당 만들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친박연대로 터전을 먼저 다져놓으면 누군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번에 윤 어게인 신당도 어디까지나 한덕수를 위한 어떤 밑작업 아니겠느냐 이런 해설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씨하고 엄청 싸우면서 이렇게 뛰쳐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막 팬덤이 생기면서 이러고 그렇죠. 있을 때였고 지금은 뭐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 정치 이야기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여전히 수상한 검찰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는 물증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미 나와 있고요. 수사가 어쨌든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의혹이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 이제 뉴욕 감찰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되면 법무부를 장악하면서 동시에 이제 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요런 내용들 요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무부가 박성재에 의해서 또다시 장악이 되고 검찰 인사가 실제 실현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총을 대상으로 한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의 압수수색 10시간 조금 넘게 대치했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호처의 반발로 무산이 됐고요. 여기에 하나를 또 추가를 해드리면 방금 전에 떴던 단독 보도인데 이거를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또 운운하면서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을 압수수색을 거부한 장본인이 바로 정진석, 김성훈이었다라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미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피의자들이거든요. 정진석, 김성훈,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실제 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피의자로 입건된 당사자들이 수사를 막았다라는 것은 이건 뭐 당연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거니까 당연히 비판이 뒤따르고 있고 어떻게 수사 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전문가들이 법률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 이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미적미적거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중요한 수사가 또 있겠습니까? 사실 이 이번 그 내란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한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건보다 우선시해야 될 사건이고 명태균 게이트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그 대단히 그 거대한 그 정치 브로커가 그 지역 하나 정치 뭐 이 풍토라 그래야 되나? 네. 대통령 이런 데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후진적인 그 것으로 돌려버리려고 했던 것인데 참 불행한 이걸 갖다가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도 정말 평소에 같은 검찰의 모습이라면 아주 수사를 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그 구미가 당기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검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명태균 사건이다. 그리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녹취록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압수된 물건도 너무 많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확보해 놓은 것도 뭐 황금폰이니 뭐니 해서 다 제출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언제든지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거는 오로지 한 가지. 그 윤석열 씨, 김건희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것 말고는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번에 그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김성훈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퇴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사의 표명 사의표명했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그 뭐 서버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계엄에 누가 가담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뭐 지휘 명령 체계가 뭐 진행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걸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앞으로 본인이 4월 말까지 뭐 퇴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어떤 증거인멸 시도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거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뭐 경찰에서는 이번에 또 한번 뭐 좀 압수수색 시도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또 한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말씀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건 전 사실 지난주에 유혁 감찰관님께서 경고도 해주셨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돌아가면 검찰 인사할 거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그런 소문이 완전히 잠잠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그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는 사실 뭐 현직에 있을 때도 좀 아래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오고 나서 사실 뭐 제가 모시던 그 선배님들 중에는 예전엔 그랬었는데 요즘엔 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랬는데 뭐 다시 오시고 나서는 그러진 않았어요. 옛날 아주 그 뭐 한 7, 8년 전에 그 현직에 계실 때 같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지금 법무부 다시 복귀된 이후에 법무부 분위기를 물어보면 아주 만만치가 않다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이 생깁니다. 본인이 그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출입국 문제라던가 혹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 받아서도 안 되고 지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르면은 이런 수사 재판과 관련 본인이 그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재판과 관련자일 경우에는 네. 14일 이내에 이해 충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업무로부터 본인이 스스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네. 회피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 대행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좀 일부 보면 지금 본인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관여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질책도 하고 그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여지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건 뭐 고발해서 이게 뭐 과태료 사안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때로는 뭐 이게 좀 그 정도 수위가 높고 예를 들어
그 출입국 금지라던가 뭐 혹은 뭐 이 검찰 수사 상황을 일일이 다 보고를 받아서 공범자들에게 유출한다면은 네. 그건 또 다른 범죄 행위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해 충돌 신고를 하고 네. 회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원래 감찰관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혹시 후회하십니까? 아이고, 사표 내고 나오시고. 네네네. 그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그 감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계속 계셨으면 지금쯤 한번 제가 들이받고 나왔을 수는 신고하시라고 바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안 하면 또 안 하면 제가 과태료 해가지고 예 이거 어쨌든 지금 이해충돌 방지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제대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업무 전반에 대한 겁니까? 장관 업무 아니면은 일부에 대한 겁니까? 그 최소한 그 내란 사건의 수사 진행, 내란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거 근데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거죠. 전혀 법무부에서? 없고 전혀 오히려 없고. 그 내란 사건과 관련된 출입국 그 조치를 취한 사람에게 질책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 출입국 본부장 사직했다는 네, 그 네. 그게 이야기죠? 지금 만약의 경우에 맞다면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출입국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 박성재, 네. 예, 법무부의 출입국 네. 본부장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한 사람입니다. 출입국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예. 내란 혐의 수사를 그쵸, 받기 그쵸. 때문에 당연히 출입국 금지, 그렇죠. 출입 금지 해야죠. 예, 그래서 네네네. 출국 금지를 조치했던 출입국 본부장, 그러니까 배상업 본부장인데 이 사람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복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맞물리니까 지금 이미 박 장관이 직무 복귀한 날에 그러니까 10일에 지금 기각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14일부터 지금 휴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일각에서 뭐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 있는 그대로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랑 유사한 장면인데 박성재 장관이 윤석열 출국 금지 문제로 이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한때 경로했던 얘기가 이미 나왔고 그래서 지난 11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업무 보고 당시에 네. 장관실 밖까지 고함이 들렸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낸 거고 이제 네. 결국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해설을 드리겠죠. 경로의 내용이 뭔지 혹시 법무부 취재 되시잖아요. 저도 이제 한 제가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사무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이 있었나 예, 보네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고 네. 그 장관이 그동안 부재 중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 복귀 이후에 그동안 이제 부재 중 업무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장관이 출입국 관련으로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경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출입국 본부장이 연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다. 요까지는 네. 확인이 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그 관련자들이 지금 네. 당연히 출국 금지를 해놔야 되거든요. 우리 박영식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수사 중인데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씨가 나 저 뭐야 그 뭐 외국 나가야겠어. 네. 그러면 이거 뭐 출국 금지를 시켜 안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예를 들어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치죠. 네. 뭐 내란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럼 박성재 장관이 출국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출국 금지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출입국 본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사실 박성재 장관의 입장과 출입국 본부장의 입장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따라서 최소한 그 내란 사건과 관련된 출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박성재 장관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그 지점에서 박성재 장관이 경로를 했다면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거는 업무 지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회피하시라고 차관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실 이유가 없다고 법 위반이라고 확실하게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이분이 이제 뭐 제가 법조 출입하시는 기자분에게 들은 얘기로는 뭐 행시 출신
네, 맞습니다. 행시 출신이라고 행시 출신이세요? 하고 FM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 게 FM이어서 그리고 기억해 원리 원칙대로 보시면 한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그 내란 사태 이후에 출석했을 때 당연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책할 거를 알고 있을 테니까 아니 내란 주요 혐의자인데 어떻게 출국 금지를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때도 그 당시에 질의를 하니까 당연히 그 대답을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했다. 네. 5분 뭐 10분 전에 방금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윤석열은 그 순간 출국 금지 조치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는다고 하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말을 안 듣느냐 뭐 이런 식의 질책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출입국 본부장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성재 장관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직무 대행자인 차관에게 보고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질책한다는 거는 뭐 경로도 전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그건 명백히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질책까지는 그렇지만 이분은 어쨌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십 년 그 법무부에서 일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 출입국 분야에서 네. 그 사무관으로 임용돼가지고 네. 계속 그 해가지고 전임 이재유 본부장 후임으로 한 얼마 안 됐습니다. 출입국 본부장이 된 출입국 사람입니다. 본부장이면 국장급입니까? 실국장 그러니까 실국장. 그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시고. 계속 출입국 본부에만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계속 쭉 출입국만 쭉 있었대요. 그쪽으로. 출입국 기획과장도 하시고 네. 계속 출입국 업무만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이에요. 출입국 라인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법무부에. 출입국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장관보다도 훨씬 더 잘 안다고 봐야죠. 근데 사직서를 낼 정도면은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혼나서 기분 나빠서 사표 내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니까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사실 그런 정도 뭔가 이 좀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질책을 했고 네. 본인이 거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계엄 당일날 네네. 그유 감찰관님께서 그 장관하고 출입국 본부장하고 대화하는 거 목격하셨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다른 장면은 그때 당시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 계엄 관련 회의냐고 물어보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못 네네. 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들어가면서 봤는지 아니면 두 번째 문을 벌컥 열어 제끼고 제가 그냥 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할 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입국 본부에서는 하면서 이렇게 장관이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제가 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적이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뭔가 출입국 관련해서 뭐 서로 간에 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뭔가 지시를 해놓았는데 네. 본인이 탄핵돼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본부장이 박성재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뭔가 조치를 했는데 그게 복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만이 알 텐데 네. 지금 현재 뭐 장관이 크게 질책을 했고 본인이 출근 안 하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을 혹시 네. 수사 과정에서 뭔가 그 진술을 했다거나 이랬을 뭐 그럴 수도 수 있지 있을까요? 않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박성재 장관이 지시 내용을 상세하게 수사 과정에 진술을 했고 박성재 장관도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너 왜 그렇게 얘기했어? 뭐 이런 대화가 오갔을 수 있는데 뭐 추측의 영역이라서 네네. 당사자들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법무부에서는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진술한 내용은 없다. 예, 근데 출입국 관련해 가지고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건 맞다고 네, 되어 있고. 그거는 다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지금 인정을 했다는 네, 거죠. 인정을 했다. 예, 법무부에서도. 예. 뭐 일신상의 사유라고 뭐 얘기를 한다고 뭐 사의 표명 사유는 뭐 일신상의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뚜렷한 이유는 아직까지 아무도 통화한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저도 일신상의 사유로. 일신상 사유가 계엄 선포에 아니, 뭐, 협조할 수가 없어서 아니 뭐 일신상 사표를 쓸 때 뭐 그냥 그런 그 상투적인 문구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이거 하여튼 조금 더 알아보시. 그 감찰관님 조금 더 취재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그럼 법무부 직원들이 제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저희 다룬 사람들 중에는 좀 뭐랄까 이 내란 혐의로 입건이 됐다라고 하면 좀 뭐랄까 사람이 좀 수그러들 만도 하고 위축될 만도 한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서 돌아와서 그런지 뭐 내부 통신망에 뭐
꼭 마냥 한덕수가 얘기하는 것 마냥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뭐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올렸다고 하니까 그 걱정하시는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나 이런 중간 간부 인사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다들 생각하실 테니까요. 네. 이런 거는 뭐 주시를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당장 탄핵 카드를 만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 같은 이제 그 언론들이 항상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 그리고 김성훈 얘기를 네. 추가적으로 못했네요. 네. 김성훈이 사의 표명한 이유가 어제 KBS 단독 보도에 그 나온 그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경찰이 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남 저기 용산에 있는 경호처 차장 관사도 털었습니다. 네. 근데 2월 3일에 털었는데요. 네. 그때 외부인 여성이 그 집에 있었다고. 어.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위 관련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경찰이 구두 통보를 지난주 초에 했습니다. 아. 지난주 초에. 지난주 초에요. 지난주 초에 그런 비위가 사표낸 있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난주 말에 이제 사의 표명을 하죠. 아, 그러면 뭐 연판장 돌리고 뭐 이런 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KBS 취재에 따르면 외부인 여성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감찰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형적인 감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품위 손상으로 네. 전형적인 감찰 사안입니다. 그리고 관사에 민간인 그리고 뭐 자기와 뭐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관사에는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닌데 사전 신고를 만약에 하면은 뭐 그런 건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가능성이 하는데.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민간인 여성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뭐 지금 뭐 소문난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전형적인 감찰 사안입니다. 청와대 용산의 그 감찰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건 감찰 사안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아무튼 지난주 초에 경찰로부터 구두 통보를 받았고 경호처 차장은 사의를 표명했고요. 연판장은 돌아가던 와중이었고. 그래서 지금 사생활 논란. 관련된 네. 비위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냐 딱 이런 맞아 떨어지는 추측이 뭐 나오고 그런-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인 여성을 관사에 들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점을 보면 1월 19일에 윤석열이 구속되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장님이 그 사무실에 없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가지고 자기 용산 그 관사에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외부인 여성이라고만 보도에 나왔지. 그게 뭐 내부인 여성인지 외부인 남성인지 내부인 남성인지 우리가 뭐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제 비위 논란이 있었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통보가 된 걸로 KBS 단독 보도로는 나왔고 김성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그 재구속 관련한 거 윤석열 씨 네네. 신병 확보 관련해서 검찰이 그때 우리 그 파면 이후에 대해서 전망할 때 항상 평론가들께서 이렇게 파면되고 나면은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공소유지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 검찰이 국민의 그 기대, 법 감정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려면 지난번에 즉시항고 때 워낙 실망을 줬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나서 바로 윤석열 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라던가 이런 걸 뭐 수사 계획이라던가 이런 걸 밝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걸 밝히는 게 어찌 보면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이제라도 좀 마음 고쳐 먹고 지금 명태균 사건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하면 이거는 그 앞에 내란죄가 없더라도
그거는 일반인에 대해서 신병 처리해야 됩니다. 음.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그 두 사람이 구속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조사조차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리고 또 지금 뭐 중앙지검장도 복귀하면서 탄핵 심판 기각돼서 복귀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계속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는 적극적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이 그 지금 누리고 있는 권위, 권력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윤석열 씨가 탄핵됐으니까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검사가 국민을 바라보고 검사하는 거지 어디 그런 권력의 원천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최후의 공직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간곡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 분위기가 어떨까 이런 게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어쨌든 정권이 바뀔 것 같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사실 검찰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소청으로 바꾸겠다, 공수처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다른 후보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쪽 야권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검찰 자체 분위기는 어떨까?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요? 당연히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 검찰이 여태까지 저도 검사 생활을 해봤지만 검사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외부적인 여건이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근데 요즘만큼 검찰이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찌되었던 이런 상황이라도 본인이 지금 주어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던 간에 그건 그때 되면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할 수 있는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는 것이 맞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면서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것인데 네.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있다? 그거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검찰 개혁 방향과 상관없이 일단은 할 일은 계속 해봐야 할 된다. 수 있는 특검 일을 돌 때는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최소한의 명예 회복이라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최소한 이 상황에서 그나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 어떤 이야기를 듣든 간에 태세 전환을 했네,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던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던 지금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해야죠. 명태균 사건은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김성훈 사건도 지금 현재 구속되지 않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압수수색 관련된 거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든가 혹은 지금 다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사건들 삼부토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들이죠.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법이 개정돼서 못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검찰 조직 구성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남은 이야기 있으세요? 아닙니다. 못 전하시나? 괜찮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오셔서 엔비디아 주가가 확 떨어졌다, 확 올랐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 진행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유혁 전 감찰관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17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승병 박사님 모셔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게 관세 전쟁을 확 트럼프가 펼치더니 확 좁혀지고 1대1 싸움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관세 얘기만 하더니 자꾸 이제 기술 규제까지 들고 나오고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또 이게 관세율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게 잘 따라잡기가 힘든데 네. 오늘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으로 진짜 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국가들에게도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은 이 상호 관세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90일간 어쨌건 유예를 해주고 개별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은 중국은 굽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버팅기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중국한테는 계속 이 고유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중국도 결코 물러서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지금 점점 양국 간의 이 무역 전쟁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도 자존심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점점 높은 관세 갖다 매기고 있죠. 뭐 잠시 워낙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처음에는 뭐 125% 매긴다고 그랬다가 어젠가요? 보니까 또 200 몇십 % 매기겠다고 미국이 중국한테 막 얘기하고. 네, 뭐 이게 이게 정확한 사실이 어떤 거예요? 이게 2월 달에는 원래 10% 보편 관세로 출발했다가 거기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 거기서 10% 20% 얹었다가 3월 달에는 또 거기에 기본율을 갖다가 10%또 얹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는 125%를 얹어버려 갖고 이제 총 145%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 백악관에서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어느새 여기에 또 100%가 더 붙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매기겠다고 하니까 어느새 245%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중국도 네, 보복 관세한 거죠. 계속 보복 관세를 때리고 있어갖고 이것도 뭐 3월 달에는 이 뭐 30몇 %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4월 달에 이 상호관세가 나오니 84%에서 125%로 올리겠다. 우리도 동등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근데 240%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게 이거는 뭐 사실상 수입을 막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 관세를 내고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세율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지금 통관시킬 수입업자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시키면은 막 관세 물건값의 한 3배를 2.5배 막 이렇게 관세를 내야 되는데 네. 한 달 지나면 또 이게 0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냥 이 선적을 정지시키고 지금 뭐 상황을 보는 상황이니 그렇군요. 그리고 뭐 심지어 우편물 수출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역이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이제는 이 중국이 그래도 계속 굽힐 생각이 없으니까 점점 이 기술 수출 규제로 그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핫 이슈가 됐던 것이 아무래도 이 중국이 막대한 양을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이것도 중국에서 거꾸로 이 미국으로 막대한 양을 수출하고 있는 각종 전자제품의 세율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에서 뭔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아이폰을 거의 생산을 해갖고 들어오는 것, 그밖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 생산되는 게 미국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당분간 좀 그래도 세금을 유예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갖고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는 또 아주 희망적인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직접 이 트럼프의 집인 마라락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미국에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테니까 이거 칩 수출 규제를 갖다가 하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이 지난 주말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가 하나는 애플의 스마트폰은 빼주겠다, 예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왜 아이폰 300만 원 된다, 400만 원 된다, 뭐 그런 얘기 막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사재기 열풍이 막 불고 그래서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자제품은 일단 예외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자제품 전체입니까? 네네. 그리고 AI 칩도 예외로 해줄 것처럼
네, 뭐 얘기했다는 보도가 기존에 나왔다는 수출 규제가 거죠. 있었죠. 최신 뭐 H100, H200 같은 하이엔드 이 모델들은 지금도 수출이 안 됐는데 그거보다 사양을 조금 낮춘 H20 같은 칩들은 그래도 계속 수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거에 대한 제재 카드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젠슨 왕이 직접 트럼프와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그거는 막았다라는 뉴스가 그거는 수출 규제. 네,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다시 일요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곧장 그런 적 없는데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한다고 또 발표해 버려갖고 이게 또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죠. 그거는 발표를 한 겁니까? 네, 수출 규제 시작한 건 아니고. 아니요, 이미 지난주에 통보가 됐고 그걸 갖다가 지난 4월 11일에 이제 완전히 지난 며칠 전에 그거에 대해서 엔비디아도 우리가 정부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았다라고 시인을 한 거죠. 시인을 그러면서 한 이게 거고. 즉시 적용이 돼갖고 지금 수출 규제가 곧장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 주가 빠지는 거. 네, 그래서 뭐 어저께 그 소식이 나온 다음에 어제 주가가 6.8%가 또 빠졌죠. 그래갖고 또 다시 원래 엔비디아 주가가 $100 밑으로 내려가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갖고 다시 이제는 한 $120 쪽으로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주저앉아갖고 어제 $100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반발 매수세 때문에 한 $105까지 올라갔긴 합니다만은 네. 이거 다시 엔비디아가 $100 밑으로 내려갈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당장 여기서 H20을 갖다가 H20을 아예 수출을 못하게 한 건 아니고 수출을 허가제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허가를 갖다가 내줄 상황 어떻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이런 중대한 사항을 숨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앞으로 한 분기 동안에 손실이 약 한 $55억,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의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 중국향 매출이. 8조 원. 네. 크다. 이게 최근에 아무래도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중국 빅테크들이 네. 이미 작년부터 엔비디아 칩 사재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기세를 되게 올렸거든요. 진짜 네. 수출길 이제 수입 경로가 막히기 전에 빨리 지금 다 사두자. 사두자 해갖고 주문이 더 늘어나고 있었는데 네. 지금 그게 한꺼번에 무산이 되면서 지금 분기당 $55억 올해 상당한 이 감소가 예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금방 현실화될 이 매출 감소이기 때문에 주가도 큰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그 매출이 줄면 엔비디아의 후방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매출을 줄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엔비디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엔비디아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HBM 그렇죠.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사실 다른 PC향 이런 메모리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이런 HBM 같은 게 AI 가속기용으로 큰 이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덕을 봤는데 뭐 그런 쪽 그래서 전방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당연히 뭐 후방 쪽에서 이거 갖고 그 서버 만들어서 네네. 납품하는 그런 쪽도 당연히 어느 정도 타격이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반도체 업계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엄청나게 사실 중요한 기업인데 잘 안 알려져 있다고 ASML 소개 한번 해주셨었는데 네네. 반도체 장비 거기도 그럼 타격이 오나요? 네, ASML에도 영향이 가죠. ASML이 안 그래도 이번 주 초에 분기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를 갖다가 내세웠는데 여기서 지금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그래서 다음 분기는 좀 매출이 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ASML 주가도 많이 빠졌죠. 근데 ASML 쪽에서의 주가 하락 요인은 이 TSMC 쪽보다는 아무래도 삼성과 인텔 쪽에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삼성과 인텔이 여러 수요 부진 그리고 최근에 수요 문제들 때문에 이 ASML 기계를 어마어마하게 입도선매했지만은 제대로 못 써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팹이 잘 안 돌아가서 ASML 추가 주문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삼성과 인텔이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ASML의 이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의 가장 3대 고객이 인텔, 삼성, TSMC인데 TSMC는 엔비디아 걸 받아다가 생산을 하고 있는 네, 것이었고요. TSMC는 여전히 뭐 수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과 인텔 쪽에서 아무래도 요즘 팹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수요가 꺾이면서 그 ASML도 큰 타격이 가고 있죠. 근데 뭐 이게 한마디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이런 수요로 어느 정도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 엔비디아 쪽 AI 가속기 수요마저 지금 침체가 되면은 이제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인 타격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관세 가지고 막 펀치를 날렸는데 반격이 보복 관세로 들어오니까 이거 관세만 말고 우리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기술 규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기싸움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어떻게든 빨리 중국이 그 좀 숙이고 뭔가 전향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이 자꾸 카운터 펀치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비관세적인 수단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수출 규제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죠. 네. 중국이 뭐 저희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뭐 일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잘 알려진 가장 큰 무기는 히토류지 않습니까? 네. 히토류 플러스에서 이미 이번 무역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자석까지 이제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히토류와 자석이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히토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자석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화이트보드나 그런 데 붙이는 자석도 네오디뮴 자석, 이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의 자석들은 뭐 철, 코발트 같은 이런 금속으로 만들었지만은 여기 그런 네오디뮴 같은 히토류가 들어가면서 이 자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히토류들 갖다가 또 미량 첨가하면은 이 자석의 물성이 더더욱 좋아집니다.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극한 환경, 그러니까 극저온이나 극고온에서도 자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자석 갖고 만드는 게 모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차 되면서 거기 들어가는 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정밀 전자장비 이런 데도 사실 모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군수용 여러 군수물자들에도 이 히토류를 쓴 그런 고성능 이 자석과 모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어디 지금 관계가 되냐면은 드론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 같은 거 굉장히 작지만은 성능이 이거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이런 소형 모터 기술이 다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또 중국이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드론 쪽에서의 수출 규제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드론 관련된 소부장, 소재 뭐 이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전 세계 지금 DJI가 드론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된 부품과 소재까지도 그런 카본 파이버 이런 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중국이 압도적인데 이런 거 지금 수출 규제 들어가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 드론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뭐랄까 경제 전쟁 미중 사이에 점점 이게 악화되기만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안 풀리면은 엔비디아는 쉽지 않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에 엔비디아는 그래도 앞으로 한동안은 괜찮지 않겠냐 이런. 뭐 여러 영향이 전망도 있겠지만은 있었는데. 제가 뭐 그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뭐 딥시크 쇼크 막 나오고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아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아직 엔비디아는 2, 3년은 괜찮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엔비디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발 수요가 꺾이긴 하지만은 대신에 이 기회를 삼아서 그동안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들이 그럼 주문을 넣겠죠.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각 이 선거 캠프들마다 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AI 거대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조 단위의 투자를 갖다가 뒷받침해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번 추경에도 그게 반영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지금 마찬가지로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추진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이 수요는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네, 다른 엔비디아 AI 칩을 살 것이다. 그 네. 소버린 AI라는 이름으로 하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뭐 AI 패권이 굉장히 미래의 중요한 키라는 걸 이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쪽에서 이 중국발 수요를 대체해 주겠지만은 이게 한 뭐 2, 3년 지난 다음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좀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이 상황에 또 이런 배경이 중국이 뻣뻣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들이 화웨이라든가 그런 데서 자체 AI 칩들을 개발한 개발해서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추론한 그런 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엔비디아 최신 칩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4, 5년 전 엔비디아 칩 성능이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물량으로 어느 정도 버틸만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실력으로 이 4, 5년의 갭이면은 앞으로 또 4, 5년 지나면 그 갭이 한 2, 3년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10년 지나면은 이제는 엔비디아의 수요가 확 꺾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당분간 기업 실적은 좋겠지만은 주가는 확실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트럼프 말 한마디에 수요가 확 바뀌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 입장, 뭐 연금이나 그런 투자자들, 연기금 같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불안해서 이거 어디 많이 하겠습니까? 이게 워낙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 이럴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섹터인 줄로 생각하지 않았었죠, 우리는. 맞습니다. 반도체 뭐 이거 시장에 끌고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냥 그게 시장 아닌 수요만 거예요. 생각하면은 되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정부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참 예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막 서로 기술 규제를 하잖아요, 중국하고 미국. 이러면은 두 나라의 AI 기술이 사실은 좀 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지체될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다른 나라들한테 약간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면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트레이닝 쪽과 이 상용화 쪽에 투입돼야 될 이런 인력과 자원들이 어느 정도 그런 또 칩 국산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흠집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이런 다만 그 다른 국가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는 맞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 양국이 완전히 그런 자원을 독점하면서 갖고 갔던 거에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그럼 계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한국에도 공급 좀 많이 해주고 그동안 칩이 안 돌아갔던 국가들에게도 해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요즘 수준으로 봤을 때 역전의 기회가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따라잡을 만한 그런 틈은 보일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면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슈퍼갑이어서 줄 서서 AIC 받아가시려면 받아가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우리는 마진도 이렇게 70% 막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다면 이제는 약간 이게 가서 칩을 좀 팔아야 되는 네네. 그런 슈퍼갑의 쪽에서 지위가 조금 낮아지는 조금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칩 구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 관련 업계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가 그런 쪽에서 좀만 이 상황이 풀리면은 요즘 중국에서 많이 배운 것들도 있고 해서 네. 해볼만 하다라는 또 자신감이 우리나라도? 있거든. 네, 우리나라 뭐 AI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100% 그걸 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다시 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엔비디아는 마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마진율이. 네, 그 점에서는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 투자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히려 이번 접근성을 봤을 때 이 하방 경직성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폭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파도 타기 하는 네, 식으로는 네. 투자하기 괜찮은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네. 트럼프가 상호관세 쭉 발표하면서 사실 놀랐던 거 중에 하나는 뭐 중국도 그렇지만 베트남 네네.
좀 놀랐어요. 이거 너무 높은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대중전선이 핵심이면 왜 동남아 국가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인 거는 이것도 중국 공격의 일환이었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지난 이미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중국이 호되게 막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우리가 우회 수출 경로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그때 확 커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그때부터 이 생산 시설을 분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 곳이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 상호관세 나온 세율에서 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49%, 46%를 때렸는데요. 거의 50%를.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만든 우회 생산 기지 때문입니다. 이게 통계로 잡히는 게 2018년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중국의 수출 비중 중국의 수출 국가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한 19.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4.7%까지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출액 자체가 준 게 아니라 네. 그만큼을 동남아 생산 기지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19에서 14%를 줄었는데 요 퍼센트는 아마 그 줄어든 게 아니고 베트남 수출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중국 자본이 베트남 가서 맞습니다. 투자해서 만든 게 미국으로 갔을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중국만이 아니죠. 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맞아요. 이미 뭐 일본은 오래전부터 동남아의 그런 이 엔고를 피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일의 전략을 갖다가 이제 중국도 같이 따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같은 동남아를 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 우방인 일본과 우리 한국에게도 큰 피해를 주겠지만은 어쨌건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우회 수출 거점까지도 다 한꺼번에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때려잡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대상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순식간에 삼성전자도 돼버리고. 지금 엄청 이것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안 그래도 있는데 반도체도 어려운데 지금 이거는 스마트폰까지. 그래서 이걸 예외를 두겠다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쪽이 3개월 동안 다시 유예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일단 이렇게 엄포를 놓고서 그 사이에 좀 더 정교하게 그 예외 품목들을 갖다가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 크게 한번 질러보고 세세한 규정들 여기서 이거에 유탄을 받아서 혹시 우리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우방국 기업들이 과도한 피해 입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반응을 보고 다듬는 이런 수순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전자제품 전체를 유예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상호관세. 상호관세는 모든 이 품목에 대해서 일단 유예가 됐고요. 네네네. 중국 아닌 다른 나라들에 네네네. 대해서는 거기 기본관세만 먹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전자제품도 이 희망적인 관측에서는 전자제품 자체를 다 이제 예외 품목으로 빼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아직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그러진 않을 거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을 다시 잡아갖고 매기긴 할 거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스마트폰 같은 품목들은 이 통으로 좀 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지금 뭐 없앤 건 아니고 유예니까 유예죠. 또 다시 또 들여올 여지가 상당히 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자제품은 아예 예외 품목으로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로비가 기대하고 들어가고 있다. 있죠. 기대하고 네. 있다. 그렇군요. 근데 근데 하여튼 그러면은 네. 다른 그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이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유예해 준 거잖아요. 근데 네. 또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 3국을 갖다가 방문하고 있죠. 말레이시아는 우회 수출 기지도 중요합니다만은 말레이시아 자체가 사실 요즘 반도체 수출이 이 말레이시아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요? 네.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한 건가요? 말레이시아 원래 뭐 치보나 그런 책들 보시면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반도체 생산 기지로 유명했었고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도 왜 우리 한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PC의 CPU 같은 부품들 보면은 말레이시아 생산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이런 팹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런 뭐 다른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갖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반도체 이 뭐 자체 설계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생산 능력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왜 말레이시아의 요 해안가 인도양 쪽 해안가 보면은 페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가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메카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또 이런 쪽에 생산된 반도체가 많이 미국으로 네네네. 수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통으로 이번에 말레이시아로 때렸는데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우리가 좀 이런 거 좀 산업 일으켜 보겠다고 네, 했는데 이렇게 막 그러니까. 통으로 때려 잡으니까 지금 굉장히 뿔이 난 상황이니까 아. 시진핑이 이럴 때 이 불만 있는 국가들을 우리 중국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 지금 이 포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죠? 중국이 동남아 가서 예컨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동남아 입장에서는 결국에 수출 시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런 이번에도 베트남 가서 뭐 설린 우호 관계 원래 베트남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전쟁도 많이 네, 하고 네. 또 베트남도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입장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그게 커갖고 그동안 미국 쪽으로 많이 붙었는데 미국이 그동안 계속 해온 것이 우리가 수출 시장을 열어줄 테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는 건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걸 딱 닫아버리니까 반대로 중국에서 과거는 있고 우리가 너네들의 수출 시장으로 역할을 해주면서 너네의 경제 성장을 돕는 파트너로 같이 갈 테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지금 이런 쪽으로 자꾸 유인을 하는 거죠. 아, 막 그 베트남 친구들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엄청나죠. 저는 그 베트남 경제학자 친구 한 명 있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베트남이 작은 나라 같아 보이지만 세계 나라를 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죠. 중국도 이겼고, 초강대 미국도 이겼고, 다- 프랑스도 이겼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존심도 강하고 인구도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청년 인구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는 뜨는 해다. 뭐 사실 뭐 한국, 일본, 중국 다 이제 인구 감소로 좀 있으면 맞아요. 시달릴 그런 나라들이고 우리는 아직 팔팔하다 그런 우리가 미래다라는 자존심도 지금 굉장히 강하죠. 평균 연령이 뭐 30대 초반 뭐 그렇더라고요. 네, 베트남 사업하시는 분들 실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아직 베트남은 우리 옛날 한 80년대, 90년대 그 역동성이 보인다. 네네네. 그래서 미래는 베트남이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지금 베트남이 이런 뭐 삼성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제품들의 생산 기지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조업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노하우와 지식을 쌓아 나간다. 그래서 참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로를 갖다가 트럼프가 지금 끊겠다고 나섰으니까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49%, 46% 이러면은 아예 팔지 말란 얘기죠, 이것도. 거의 그럼요. 뭐 네. 거의 그런 얘기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자충수 아니에요?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네. 동남아를 중국의 통째로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동남아를 앞으로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 트럼프가 진짜 생각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교한 대중 전략을 하는 건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동남아는 지금 뭐 과거 민주당 정권 오바마 그때부터 굉장히 역할 분담을 정교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로 자임하고 나선 것이 바로 아베 전 총리였죠. 일본에. 네. 아무래도 일본이 그동안 동남아에 엄청난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맞아요. 일본이 그때 딱 아베가 내세운 게 우리가 나서서 이 인도부터 이 동남아 이 일본을 다 잇는 이 대중 포위망을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겠다. 예, 우리를 믿고서 이 동남아 전략을 갖다가 미국이 잘 뒷받침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그거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라고 해서 미국이 그걸 용인해 온 것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 판을 확 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남아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에게 특별히 진 빚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이나 뭐 우리는 6.25 전쟁의 그런 파병 도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미국에게 좀 그래도 좀 약간의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들이 네, 있는데 뭐 원조도 있었고 여러 네. 가지 있죠. 근데 동남아는 그렇게까지 감정은 없거든요. 네. 오히려 베트남처럼 맨날 전쟁을 오히려 했으면 했지. 전쟁을 한 거죠. 네, 오히려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원한을 잊고서 너네랑 잘 지내기로 큰 대국적 결단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라는 지금 오히려 감정도 있는 것 네. 같고요. 다른 나라들도 뭐 그렇게까지 미국에게 우린 빚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곤란하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친미 블록에서 자꾸 지금 떨어져 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좀 달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 못하면은 그래서 동남아가 진짜 중국의 안방이 돼버리면은 이거 대중 전략 세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EU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지 않지만 간략하게 조금 EU 분위기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유럽도 네. 만만치는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한동안은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주신 게 네. 유럽 군도 창설하고 뭐 독자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 이 전쟁에서 EU의 역할도 그리고 EU와 영국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하고 따로. 네. 예, 근데 지금 일단 EU 전체가 유럽 전체가 사실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 그래서 지금 유럽 자강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만은 나라마다 지금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은 이번에 크게 두들겨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호 관세를 갖다가 면제받은 몇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죠. 그래요? 아유, 젤렌스키 찾아갔을 때 막 스타머 이 총리가 막 맞습니다. 환대하고 왕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맞습니다. 뭐 왕실까지 나서갖고 막 이제 비위 맞춰주니까 기분이 좀 그랬는데, 좋았는지. 근데 트럼프 괜찮나요? 그 젤렌스키를 그렇게 환대를 했던 영국을 트럼프가 앙심을 안 품었나 보네요. 그리고 또 뭐 기분도 좋게 해주고 또 사실 영국과는 교육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품 수지만 보면은 경상 수지 말고 상품 수지만 보면은 미국이 흑자입니다. 미국 쪽이.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은 우리한테 뭐 크게 그렇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좋은 친구로 기분도 이렇게 잘 맞춰주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방침이 선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이랑은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일단 이 폭풍은 좀 피해가고 요걸 이용을 해갖고 지금 EU와의 관계도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이후로 EU와 이게 관계 정상화가 약간 좀 더디고 있었는데 어쨌건 영국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앞으로 유럽 중심의 안보 체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갖고 다시 EU와의 교역 여러 가지 조건도 다시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영국은 딱 미국과 EU 사이에서 이 중간 가교 역할로 지금 굉장히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려는 이런 지금 판을 짜고 있고요. 네. 비슷한 역할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요? 네. 이탈리아는 지금 멜로니 총리가 굉장히 그 트럼프랑 사이가 좋습니다. 거기도 강경 보수잖아요. 네, 원래 강경 보수로 추진해갖고 이 생각 참 바른 총리구만 그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치 이민자는 이거 이민자들은 다 맞겠다고 하고 맞겠다 그런 이런 거죠. 것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이 감정이 좋았는데 이번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멜로니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아마 이제 오늘 밤에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EU 입장에서 다른 껄끄러운 국가들에 비해서 이 멜로니 총리가 나서갖고 어쨌건 좀 딜을 해보려는 그래서 지금 EU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제로 투 제로로 하자. 서로 상호 관세 다 폐지해갖고 그냥 EU랑은 사이좋게 지내자. 어차피 너네 중국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랑은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거와 대조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영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겠네. 아니 근데 일단은 독일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관세인데 독일이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고의 제조업 수출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일도 지금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죠. 독일의 주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지금 밸류 체인을 보면은 되게 다 이 독일에 생산된 부품을 갖다가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복잡하게 밸류 체인을 꽈놨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다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지금 독일에 그래서 이 관세 부담 때문에 독일도 지금 뭐
이를테면 벤츠 같은 경우는 A 클래스나 이 정도의 낮은 저사양 차량들은 지금 통과를 일단 못 하고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지금 독일이 세워놓은 계획이 사실은 지금 다 꼬이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의 그 전에 대전략이라는 것이 러시아로부터는 싼 에너지를 공급받고 네. 그리고 미국과는 그렇게 상호 연계된 공급망을 해갖고 안정적인 우리 판로를 제조업 판로를 갖다가 개척하고 또 이제 중국이라는 생산 기지를 잘 활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그게 그거였는데. 아니 지금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끊겼죠. 중국은 지금 미중에 이 박터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또 경쟁력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다 밀어내 갖고 맞아요. 거기서도 지금 꼬이고 중국 있고. 전기차 때문에 독일 그 기업들 난리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자동차 지금 그 기업들. 상황인데다가 미국과도 이렇게 꼬여버리니까 지금 독일은 아주 삼중고로 아주 지금 난립니다. 독일은 지금 이게 그래서 모든 이 판을 다시 짜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근데 지금 또 독일은 연정 구성에 겨우 합의한 상태에서 여전히 아직 내각 조각은 안 되고 이번에 저기 네 김- 김인기사 김인기사 보수 연합으로 쪽이랑 갔죠. 3인당이랑 이제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김인기사 보수 쪽이 이겼는데 압승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독일에 대한 극우 정당 쪽이 크게 됨으로써 지금 극우 쪽이랑은 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3인당 쪽이랑 다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또 트럼프 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계속 AFD 그 독일 극우 정당 맞습니다, 계속 지금.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독일이 아주에서 난감합니다. 제조업의 그런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 플러스 이제 안보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국방비 늘려야 되는 거, 쓸 돈은 여러 군데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지금 정부는 빨리 구성이 안 되고 이래저래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 뭐 프랑스도 프랑스. 근데 또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막 엄청 강하게 나오면서 본인들이 유럽을 이제 주도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는 군사적으로도 언제나 그렇고. 그런 이제 골목대장 스타일로 해왔죠. 과거 냉전 시대 때부터. 마크롱은 오히려 이거 근데 마크롱은 좀 상황이 나은 것 같아요. 마크롱은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난 트럼프 뭐 올 겨울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거의 20%가 깨지냐 마느냐 갖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총선에서도 별로 이게 안 좋고. 근데 이번에 오히려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서 이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긁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너네 우리 아니었으면 뭐 지금도 나치 독일 치하 있었을 거다 막 그런 비아냥이나 듣고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황당하죠. 야 우리가 도와줘서 너네가 독립한 건데 영국으로부터 막 이런 얘기 그래갖고 이번에 마크롱이 강하게 나오니까 지지율이 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30% 중반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크롱은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이 독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유럽의 이 길을 구축해 보자라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뭔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도 확대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판을 갖다가 미국과의 완전 갈라서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건 우리도 할 말 하는 그러면서 원래 EU의 출범 자체가 네네. 우리 너무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독자적인 유럽 세력을 유럽 합중국을 만들자는 그 이상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조금 더 밀고 가려는 추동력이 이제 생긴 거죠. 네네네. 네.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동남아 베트남 같은 나라가 오히려 지금까지 사실상 친미 국가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흐름을 되돌려서 친중 국가가 될 수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EU 국가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자. 이렇게 되면 요즘 뭐. 그게 유럽 내에서 여러 가지 디베이트, 중요한 토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너네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너네 적과도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큰 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EU 쪽에다 여러 가지 경로로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 EU가 연대를 해서 자유무역의 블록을 갖다가 새로 구성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를 던지는 것 같은데 EU는 근데 동남아랑 입지가 생각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동남아는 수출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할지 모르겠지만은 EU 입장에서는 덕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업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EU와 중국의 관계는 이미 경합의 관계로 갔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까도 얘기 나온 전기차,
뭐 이제 앞으로 그린 인더스트리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중국의 이 기술력과 압도적인 이 생태계의 이 힘으로 인해서 유럽이 내세우고 있던 미래 친환경 사업이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전기차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이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안 된다는 게 지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혹해갖고 중국과 또 우호적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우리도 뭐 트럼프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진 않겠지만은 중국의 이 침입으로부터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또 얘기 나오는 것이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용을 좀 해야 된다. 오히려 그거에 편승을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너무 세게 때리니까 EU가 약간의 그 중국에 대해서 장벽을 쌓는 것 정도는 티가 안 나고 시진핑도 세게 받아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EU는 중국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전략 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가져가도 크게 당하지 않을 거다. 트럼프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보호주의적으로 해도 별로 티가 안 나고 뭐라고 못할 중국이 뭐라고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그 유럽에서도 이른바 그 테시알, 테무, 쉬인, 알리 이게 많이 퍼져 있나요? 요즘 보면은 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도 이 중국 직구에 요즘 맞들이고 있어갖고 원래 이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요즘도 뭐 알리, 테무 직구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간 데가 이제 남미 쪽이 그거에 맛을 많이 봤는데 이 요즘은 유럽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전면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게 위협을 갖다가 상당히 유럽에서 느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런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 잉여 생산물을 갖다가 대량으로 다른 나라로 지금 덤핑을 하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런 기초 산업들을 다 고사시키고 있다. 이 위협이 지금 더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잉 공급 논란이죠. 오버 커패시티. 중국의 오버캐파가 그나마 지금은 우회 수출로도 경로를 잡았었는데 지금 우회 수출 경로까지 막겠다고 트럼프가 전화리니 이제는 뭐 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더라도 메이드 인 동남아 제품까지도 이제 밀려올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중 대결이지만 또 유럽은 독자적으로 어떤 하나의 덩어리 블럭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걸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싸웠어. 승패가 다 패자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사실 결국 뭐 전쟁이 작게 일어나면은 뭐 승자와 패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재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수많은 국가들이 있겠지만은 전쟁이 크게 나면 세계 대전급으로 번지면은 사실상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몰리지 않습니까? 확전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가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자존심 대결이 점점 심해져서 확전이 심해지면은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어디서 멈추느냐가 중요한데 이거의 의지가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주변 월스트리트라든가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팀쿡 같은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뜯어말리려고 제발 이 정도만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백악관의 매파들이 얼마나 거기에 동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어느 선에서 트럼프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지 그런데 저는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중국도 요즘 계속 나오는 것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마냥 자존심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당연히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기점은 역시 90일간 유예해 놓은 이 유예 시점이 끝나는 입장에서 그 시점에 어디까지 개별 뭐 협상이 되느냐. 그래서 그 기본적인
상호 관세율이 어느 정도에서 정착이 되느냐 일단 그게 레퍼런스가 한번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잡히면은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한 뭐 2배 정도 선에서 그럼 기준선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에서 중국과도 협상 목표 잡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때부터는 뭔가 물밑 접촉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게 또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 한 6개월에서 그리고 길면 한 1년 정도. 그리고 그 전에 또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양측이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 규제 같은 이런 카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비축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몇 달 동안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6개월, 1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게 다 고갈되면서 양쪽이 다 타격이 진짜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 공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까지 가면은 서로가 너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이 타임 프레임을 짜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 관세 전쟁의 끝은 어딜까? 또 앞쪽에 짚어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운명 어떻게 될까? 이것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하고요. 오후 5시 끝장 뉴스 있으니까 라이브로 접속해서 내일도 같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최승병 박사와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